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현재 경제, 기술, 또 사회의 여러 흐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 가능성부터 시작해서요. AI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 트렌드,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의 이슈들까지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연결되면서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연결고리들을 좀 찾아보고 이게 지금 당신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거시경제, 정치 리스크부터 짚어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요. 관세 정책을 다시 꺼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의 예측 불가능성? 이게 여전한 변수인데 자료들을 보면 시장 변동성은 뭐 거의 당연시하는 분위기네요.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할까요?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이게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거든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특정 산업의 가격 변동은 물론이고요. 기업들의 아주 장기적인 공급망 전략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거시 변수죠. 아, 공급망 전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위험하다, 이걸 넘어서 그럼 어떤 산업이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할까? 포트폴리오 다변화 말고 또 뭘 고려해야 하나?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물론 뭐 개인적인 행동들 이런 건 단기적인 노이즈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소음이랑 실제 경제 펀더멘털 변화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AI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화두네요. 특히 그 클로드 같은 AI 코드 어시스턴트 덕분에 개발 생산성이 확 좋아졌다는 경험담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네, 저도 봤습니다. 메타 같은 빅테크들은 뭐 조 단위로 AI에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이런 흐름이 실제 업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재택근무 효율성 논란하고도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AI 코드 어시스턴트 같은 도구들이요. 개발 비용 줄이고 출시 시간 단축하는 이런 명확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기술 기업이나 이걸 잘 쓰는 IT 서비스 기업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자료에서 나온 라마3 모델 성능 이슈처럼 특정 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AI 스타트업은 또 기술 변화 리스크도 안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네요. 네. 그리고 재택근무 논쟁도요. 이게 단순히 어디서 일하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AI 도구를 써서 비동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문제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생산성 관리 방식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 구축이요? 아, 관리 방식의 변화? 중요하겠네요. 네, 블록체인 쪽도 좀 보죠.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는 좀 주춤한 것 같은데 대신 RWA나 스테이블 코인이 뜨고 있다는 분석이 눈에 띄네요. 네. 실물 자산 토큰화죠. 스텔라 재단이 국채 기반 RWA 발행량 1위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도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 올랐던데.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규제 문제나 뭐 루나 사태 같은 투자자 보호 이슈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RWA나 스테이블 코인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하고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통로가 될 잠재력이 커요. 특히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국에서 규제가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이게 전통 금융 자본 유입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규제 완화 기대감이요? 네. 비트코인 강세 배경에도 뭐 기관 투자자 유입 같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립이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봐야죠. 뭐랄까, 가주화하는 시장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기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투명성이나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를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균형 감각 중요하죠. 그럼 국내 상황도 좀 볼까요? 의대 쏠림이나 AI 같은 첨단 분야 인재 부족 문제는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중국공학 석사 초봉이 3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심각성이 더 와닿네요. 네, 그 기사 저도 봤는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정부가 초기 벤처 투자하려고 만든 모태펀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논쟁도 있고 외국인 복지 관련 갈등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생활용품까지 팔면서 사업 넓히는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네. 인재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핵심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료 전반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 내놓고 하는데 이게 실제 변화를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정책 효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도 초기 생태계 만드는 데는 기여했지만 이제는 자생력 강화라는 다음 단계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죠. 무신사 사례는 기존 사업 모델의 한계를 좀 넘어서려는 시도인데 동시에 자료에서 지적된 한국 유통산업의 그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가 이런 혁신을 또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변화와 갈등이 막 동시에 터져나오는 느낌이네요. 정보는 너무 많은데 중심 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소식들이 결국은 격변이라는 한 단어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기술,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존 방식이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표면적인 사건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본질을 읽어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내 전문성 혹은 나의 자산은 어떻게 다시 정의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저희 분석이 당신의 생각 정리에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